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뭐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여러 선생님들을 우울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람인데 내용 중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처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보내드린 그 원래 자료보다 좀 추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1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의 뭐 증상, 그리고 치료, 그리고 우울증의 평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등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나라가 그 OECD에서 1등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뭐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상황이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이제 2010년대에 한국의 OECD 1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020년대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자료에 다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 번째 있는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1위였던 핀란드를 제치고 OECD 1위가 된 후로 현재까지 계속 1위이고, 1위가 아니었던 적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인가 이렇게 두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다시 내려가던 자살률이 올라가서 현재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도 사실 부끄러운 게 참 많죠.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발생률을 물론 이제 수치로만 따질 수는 없다고 봐요. 뭐 워낙 진료를 많이 받고 이제 의료기관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저런 또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조금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간 진료 횟수, 또 자살률, 뭐 이 의료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1인당 진찰 건수. 그래서 이제 8번과 9번은 사실 긍정적인 건데, 기대 수명도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학습 시간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뭐 파악을 못했지만, 가운데 보시면 한국이 이게 이제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가 23개, 이 당시 23개 OECD 국가 중에서 학습 시간은 최대인데, 이런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은 뭐 기껏해야 한 중간 정도 내지는 그 이하 이런 것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공부하는 시간만 늘리는 것이 이런 능력의 증진에 긍정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사실 학습치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자료에는 없던 건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는 좀 이제 요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아마 이따가 다른 강의에서도 의료제에 대해서도 뭐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의사 1인당 진찰 건수가 1위고 OECD 평균보다 3.3배나 된다고 합니다. 진찰 건수가 많다 보니까 평균 진료 시간은 감소해서, 이거는 이제 꼴찌죠, 사실. 1위가 아니라. 그래서 1차 의료 평균 진료 시간은 4.3분. 두 번째로 짧은 나라가 독일인데,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하니까
뭐 독일은 아마 9부는 넘겠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의사들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국의 OECD 1위 종목, 또 최근 이제 뉴스를 다시 또 제가 쭉 보면서 봤는데, 이 뭐 자살률이라든지 노인 빈곤율 이런 것, 성별 임금 격차, 이것은 이제 2010년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1인당 연구개발비가 세계 1위고 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걸 뭐 제가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소위, 중위, 대위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런 것에도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살률하고 관련된 거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핀란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계속 자살률이 저렇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좀 부침이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 뭐 외환위기, 카드 대란, 뭐 세계 금융위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보시면, 핀란드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심리 부공 활동을 대규모로 시행해서 자살률을 거의 반으로 1990년도에서 2013년까지 한 2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반으로 지금 줄였다고 하는데, 이제 2013년도에 핀란드의 정신과 의사 수,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 수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 대비 정신과 의사 수는 핀란드의 27%에 불과했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의 숫자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자료긴 하지만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위가 아닌 연도는 2016년과 17년도 뿐이고 10년 동안 계속 감소해 오던 자살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 통계에서도 OECD 38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아직도. 보시면 이제 위에가 199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아래가 2010년도부터 21년도의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그래도 2012년도부터 좀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OECD 1위에서 벗어났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최근이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건너뛰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자살과 관련돼서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뭐 굉장히 큰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저에게 이런 강의를 부탁하셨겠지만, 우울증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이 증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단 기준에도 들어있는 자료이고, 또 많이 쓰는 이제 증상 척도에도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 우울증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아까처럼 평균 뭐 4분 정도 진료하는 의료 지금 체계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것을 있다고 해도 다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다고 해도 그걸 평가할 시간도 없고, 지금 굉장히 그게 지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초진을
전에 제가 이제 최근까지 봉지기로 있을 때는 거기서 45분을 예약을 잡기 때문에 제가 45분 동안 초진 환자를 받고, 현재는 제가 2년 전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 가천대 보건진료소에서는 계속 학생들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제 거긴 이렇게 지금 시간을 쓰는 만큼 전에만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제가 제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 클리닉에서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걸 정하면 되니까 지금 1시간, 초진을 1시간 예약을 저희가 그렇게 할당을 해놓는데, 그 1시간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환자를 면담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뭐 설문지 검사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HRV라고 스트레스 검사, 뭐 자율신경 검사라고도 되어 있는 심박 변이 검사를 하느라고 잠깐 이제 뭐 나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다 포함해서 1시간이 넘게 이제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좀 컴플레인 하기도 하죠. 그 다음 환자 예약이 밀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 지금 그 인턴을 하고 지금 정신과 1년 차였던 데가 19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40년은 아니지만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신과 진료를 오래 한 저 같은 경우에도 초진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는 최소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에 과연 그 우울증에 대한 진료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작년 12월부터 그동안에 이제 좀 제한이 있었던 SSRI 같은 항우울제 처방이 이제 좀 폭이 넓어져서 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뭐 주요 증상이고,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또 뭐 다양한 뭐 저도 이제 학회도 참석하고 뭐 학술 서적이나 논문도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요약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요. 두통 또는 불면 증상만 있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제가 마스크드 디프레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감춰진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런 우울증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짜증, 분노 이것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앞에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의욕부진 그러면서 무기력, 피로감 이런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하면 보통 식욕부진이라든지 불면 증상이 있는데, 반대로 많이 먹거나 잠이 많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에이티피컬 디프레션, 뭐 비정형 우울증 이렇게 말은 하지만 꼭 그런 진단이 붙지 않아도 같은 환자에서도 증상이 잠은 잘 못 자는데 뭐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개개인별로 증상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ADHD나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2차적인 우울 증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는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진찰을 하다 보면 불안장애나 ADHD가 같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불안장애는 SSRI 같은 약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도 제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당뇨병하고 고혈압을 같이 치료하는 약은 없다. 고혈압 약 따로 있고 당뇨병 약 따로 있다. 물론 이제 뭐 고지혈증 약하고 그 고혈압 약을 그 두 가지를 같은 정제에 넣는 경우는 있다. 약 복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성분이 다른 약을 같이 넣은 것이고,
성분이 동일한 약 한 가지가 그렇게 당뇨병과 뭐 고지혈증 또 뭐 당뇨병과 뭐 더군다나 당뇨병과 고혈압 이걸 같이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안장애와 우울증은 같은 약이 치료를 한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ADHD 진료를 제가 많이 하는데 성인 ADHD 포함해서 그 ADHD 치료를 할 때 이런 불안 우울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먼저 처방해야 할지 또는 같이 뭐 동시에 처방해도 될지 이게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약들이 대부분의 약들이 저희과 약은 이제 그 브레인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로 다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반대의 작용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우울증만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이 환자를 특히 첫 시간에 이렇게 좀 길게 초진 진료를 봄으로 해서 그 동반 질환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동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플랜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환자 진료의 그 여러 가지 아웃컴도 좋고,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울증은 여자한테만 주로 있다든지, 또는 뭐 가난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 라이프 이벤트,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뭐 부자, 뭐 남자 이런 경우에는 뭐 우울증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뭐 전에는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다. 요즘은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고, 뭐 매스컴에서도 흔히 보시죠.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연예인이 자살해서 그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모방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남성과 부자에게도 흔한 병이고, 특히 자살률은 오히려 여자보다 남성에게서 더 문제가 된다. 더욱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우울 증상이 있는데 뭐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이제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교 거부, 성적 저하 이런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가 있고, 본인이 뭐 나는 전혀 우울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일종의 그 정신건강검진 뭐 이런 얘기를 해서라도 그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게 훨씬 그 여러 가지 그 가족이나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인지기능 감퇴가 있을 때 그게 그 과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증상인지 우울증의 증상인지 아니면 같이 겹쳐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매 종합 심리 검사,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든 세라드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든 SNSB 두 가지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다 그 우울증 증상을 평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세라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 표준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한 정신 증상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중년기 우울증 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조금 옛날 데이터라서 숫자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뭐 명예퇴직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자살률이 여성의 2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존심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거나 술로 해결하는 경향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가 먼저 진료를 받는다든지 내원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거나 뭐 남편한테 권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통이 그 마스크드 디프레션의 한 증상일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항우울제 자체가 그 옛날 약인 그 사만계 항우울제부터 그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통에 대해서 만약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브레인 MRI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료진과 가족이. 근데 이제 환자의 생각은 이런 거죠. 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병원까지 왔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니까 혹시 오진이냐. 이건 두통뿐만 아니라 이제 공황 증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서 증상을 포함한 정신 증상에 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까 두통하고 제가 불면 증상을 같이 말씀드려서 이제 그 수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또 그 수면다운 검사가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으로 그 진료가 되면서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면다운 검사 옛날에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있는 게 정상인이고 밑에 아래가 이제 우울증 환자인데 그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일단 딥슬립이 안 됩니다. 딥슬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렘 레이턴시라고 그래서 보통 그 잠들기 시작해서 한 90분이 지나야지 퍼스트 렘이 나타나는데, 우울증 환자에서는 렘이 빨리 나타나고 중간에 또 더 많이 나타나서 꿈도 더 많이 꾸고 수면 전반부에도 꿈을 많이 꾸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도 아시면 환자를 진료할 때 요즘 환자들은 의사보다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워낙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검색들을 하고 뭐 전에 제가 그 1990년대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안드레아 병원에서 이제 입원 환자 진료할 때도 환자들 이제 상태가 나아져서 외출 뭐 외박 이렇게 집에 보내면 교보문고니 뭐 그런 서점에 가서 정신의학 책을 보고 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검색이 되니까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진료를 긴 시간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이터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 가족한테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수면 위생과 건강한 숙면에 대해서 넣어놨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슬립 하이진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처음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원래 진료 시간에 뭐 운동이라든지 카페인 음료, 과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술, 담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걸 이제 아예 A4 용지에 뭐 카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도움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 이제 여성에서 그 특히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 여성에게 특화되는 우울증,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것을 그 슬라이드에 그 자료에 넣은 이유는 그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산후에 바로 그 우울증 검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에딘버그인가에서 나온 그 우울증 척도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산후에 주고 그 산모한테 체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리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얼리 트리트먼트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산후 우울증도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트파텀 블루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정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고 본인부터가. 그런데 문제는 산후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포스트파텀 디프레션인데 그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같이 동반이 되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영아 살해라든지 동반 자살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가벼운 부터 심한 경우까지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이렇고요. 이 원인은 사실은 산후 우울증만 아니라 다른 우울증의 원인에서도 다 이렇게 바이오 사이코 소셜 팩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원인을 따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관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연구 데이터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산후 우울증이 이제 주로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데 이제 모자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뭐 가화만사성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도 편안한데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또 되도록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좋은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런 뭐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발달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빨리 발견하는 것은 그 산모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전체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산후 정신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산후 검진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을 할 때 또는 영아 동반하여 소아과 방문 시 뭐 이제 저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뭐 백시네이션을 하러 온다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다 뭐 의료기관에서 델리버리를 하고 있으니까 퇴원하기 직전 뭐 이제 그것도 뭐 실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퇴원 날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그럴 때 또 뭐 조리원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다양한 기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기회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찾아서 전문적인 정신과 검진이 필요한 산모를 선별해서 이렇게 하자. 분만 후 제3일에 측정한 기분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퇴원하기 직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런 설문지 우울증에 대한 설문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기 치료를 하면 그 추가적인 정신장애 재발도 예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심신건강 발달을 포함한 심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건강한 국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설문지를 사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척도 검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좀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와 이제 거의 같은 것이 PHQ-9이라는 그 우울증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검사 가능하고요. PHQ-9. 저한테 이제 온 환자 중에 신경과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온 환자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증상 척도 검사를 한 걸 가지고 온 것을 봐서는 제 생각에는 과에 상관없이 그 건강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한 수가가 한 5,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기는 지금 예 아니오로 되어 있지만 예 아니오가 아니라 라이코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개의 문항에 최대치 27점입니다. 그래서 5점부터 9점이 경한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10점부터 14점이 모더레이트 중등도 우울증, 15점 이상이 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거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시는데 그래서 PHQ-9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설문지 중에는 구입해서 비용을 내고 써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작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직접 2년 전에 전화를 드려서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얼마든지 무료로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설문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PHQ-9은 얼마든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BAI라고 그래서 이건 불안 척도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혀 느끼지 않았다부터 심하게 느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0,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21개 문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최대 63점입니다. 근데 이건 원래는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렇지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 저희 과에서는 이제 편한데 이것의 문제는 뭐 그것도 꼭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그 소마틱 심톰 오브 앵자이어티라고 그래서 불안의 신체 증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 뭐 몸 첫 번째 문항부터 또 다리가 떨린다, 어지럽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손이 떨린다,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기절할 것 같다, 얼굴이 붉어진다, 땀이 많이 흘린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그 순환기내과, 뭐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에서 이제 흔히 진료를 받는 증상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뭐 다 조심해서 사실은 쓰셔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가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다고 온 환자를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증상을 소마틱 심톰 오브 앵자이어티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진료하면서 좀 체크를 하면서 뭐 순환기내과를 가야 된다든지 뭐 신경과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좀 사용하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설문지인데 요거는 이제 수가가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뭐 본인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뒤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료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체질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 체질 가설이라고 그래서 여긴 디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의 원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길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제목하고는 사실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네틱 팩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유전 상담을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만 뭐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산후 우울증인 엄마가 양육을 했을 때 어떻게 발달이 어떻게 지연되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뭐 양육 그다음에 지금 요즘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또 이런 약물 사용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뉴트리션 제가 이런 얘기하죠.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영양 결핍 때문에도 우울증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양 과잉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이렇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울증 일단 치료로 넘어왔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이거는 다음에도 또 슬라이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제는 저희 과에서 쓰는 약들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 항우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는 치료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많이 쓰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S는 세로토닌, N은 노에피네프린, 그다음에 D는 도파민.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세 가지의 그 신경전달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신경전달 물질도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그 나사라고 하는 약이 이제 멀타자핀인데 최근 드라마에서 그 가정의학과 교수가 그 언급했을 정도로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멀타자핀이 그
특히 이제 저희는 이 수면제 용도로 많이 씁니다. 습관성 의존성 없는. 그런데 이 약이 굉장히 또 쓰기에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량을 써도 너무 졸리거나 뭐 아주 많이 써도 전혀 잠을 안 자거나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뭐 붓는다든지 또 드물지 않게 뭐 체중 증가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이 많으신 SSRI는 뭐 이런 이제 이분이 처음 프로작을 개발하셨고, 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료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우울증 치료제의 효과는 이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변화시켜서 이런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가 오지만, 그 이제 시냅스 후에 있는 리셉터라든지 이런 거에 반응도, 밀도를 변화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렇게 이제 신경전달 물질 뭐,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이제 환자한테 컴플라이언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해마라든지 그런 뇌의 신경세포 숫자를 늘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치료를 안 받으면 치매가 2~3배 잘 걸린다. 그런 식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보다도 더 나은 항우울제도 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환자가 약을 먹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운동, 그 다음에 뭐 영양, 아까 말씀드린 영양,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영양제 중에서는 뭐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그 유산균, 오메가3 등은 이미 연구 결과상 우울증의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과적인 유산균 제제 복용법은 제가 나중에 넣은 것인데,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거 중요하고, 이것도 다 자료에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12월에 매스컴에 여기저기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다 평가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창우울제 처방 시 고려할 점에 끝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FDA 승인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내과에서 내과 성인만 보시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약물 상호작용이 적은 약이 렉사프로, S시탈로프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같은 파마코카이네틱 프로퍼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도 사실은 S시탈로프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인 또 반감기 면에서는 프로테인 바인딩도 사실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이 체중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증가시키기도 하고, 문제는 불안 증상 치료에 아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불안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항우울제가. 그 다음에 불면 증상 호전에 효과적인데 또 불면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약이. 그래서 중간에 여러 번 깨게 하거나 꿈이 많아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주 특이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다른 과에서 쓰시는 약에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피부 발진 등 특이 반응. 이거는 제가 환자한테는 이건 특이 반응이다, 본인 개인한테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약을 변경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같은 성분이어도 또 회사가 달라지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항우울제를 더 처방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것도 지금 슬라이드에 못 넣어서 좀 죄송하고요. 이것은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아마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